독자 여러분, 혹독한 겨울비가 쏟아지던 밤,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쌍둥이를 뱃속에 품은 채 낯선 타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7년간 피땀 흘려 일한 끝에 그녀는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한가운데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그룹의 대표이사가 갑자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의 앞에는 과거에 버림받았던 아내와 그를 똑 닮은 쌍둥이 아들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우리 앞을 막고 울어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은 친부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의 서울. 예고 없이 쏟아지는 차가운 가을비. 잿빛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마치 한 사람이 직접 펜을 들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 같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 처마 밑에서 강서윤은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핸드백 끈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물기를 머금고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수천 배는 더 차가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그녀의 가슴팍으로 내던져진 이혼 판결문이었습니다. 자, 받아. 이제부터 내 이름 다시는 입에 담지 마. 죽든 살든 우리 사이에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박지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메말랐습니다. 일말의 연민도 한 조각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비싼 양복을 입고 서윤을 쳐다보는 그의 눈빛은 길을 막는 낡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버려야 할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서서 흠뻑 젖은 타일 바닥에 떨어진 얇은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손가락에는 나무가시에 찔린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을 들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과연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 사람이 맞을까? 불과 7개월 전 구로구의 어느 후미진 골목에서 5,000원짜리 포장마차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사람이 맞을까? 서유는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부부의 작은 목공소가 첫 주방 가구 제작 주문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부부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샌딩 작업을 하고 판재를 재단했습니다. 하얀 톱밥이 머리카락과 속눈썹에 희끗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지훈이 골목 어기 포장마차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이마에 묻은 톱밥을 가볍게 닦아주며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고생해.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아내 단 하루도 더 고생 안 시킬 거야. 내가 당신 사모님으로 만들어줄게. 가난했던 시절의 약속은 언제나 아름답고 진실해서 사람을 무조건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모님은커녕 그녀는 아내라는 자격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서윤의 모습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딸깍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이제 우리 목공소는 예전에 그 허름한 곳이 아니야. 곧 국내 최대 자재 공급 업체 중 하나와 합병할 거라고. 내가 방금 카드에 넣어준 돈 받고 눈앞에서 사라져. 내 앞길 막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2번 다시 회사에 나타나서 내 발목 잡지도 마. 서유는 그 말을 들을수록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는 듯 했습니다. 걸림돌이라니 그가 재단기를 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마지막 유품까지 팔았던 여자. 일꾼들을 위해 밤새워 밥을 짓던 여자가 이제는 젊은 대표의 영광스러운 앞길을 막는 돌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어요.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당신이 가는 길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당신을 귀찮게 하려고 나타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말을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애원도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낡은 천 캐리어를 끌고 처마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장대비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깡마른 어깨를 흠뻑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바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빗줄기를 가르고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을 때 서유는 비로소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몰랐습니다. 그 무정함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비밀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 비밀의 전말은 7년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버스는 밤을 가로질러 달렸고 화려한 서울과 함께 서윤이 평생을 바쳐 깊이 묻어버리고 싶은 치욕스러운 기억들을 뒤로했습니다. 모든 비극은 법정에선 그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의 목공소가 번창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약 1년 전 한 오피스텔 체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따낸 덕분에 허름했던 목공소는 순식간에 규모가 3배로 커졌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던 목수 지훈은 외제차를 몰고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에 값비싼 향수를 뿌리는 박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훈의 어머니 김 여사가 부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원래 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상인이었지만 신도시 개발 붐 때 땅 투기로 돈을 좀 만진 후로는 자신을 부동산 사업가라 칭했습니다. 아들이 대표가 된 후 그녀는 온몸에 금을 두르고 매일같이 공장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녀가 서윤을 보는 눈에는 단 한 번도 호의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 서윤은 그저 배경도 없고 가난한 시골뜨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지훈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공장을 일으켜 세운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톱밥 먼지 속에서 허우적대며 대표 사모님의 체면을 깎아먹는 서윤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인부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김 여사는 공장 한가운데 서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들은 집안도 좋고 뼈대 있어서 시어머니 얼굴을 세워준다는데 우리 집은 복도 지지리도 없지. 저런 돌개집을 며느리로 들여서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고 가난하고 근본도 없는 주제에 남편한테 빌부터 살기만 하고. 밥을 푸던 서유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밥을 삼켰지만 마치 모래를 씹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는 몰랐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유독한 톱밥 먼지를 마시고 지훈의 자제살 돈을 아끼려 굶기를 밥 먹듯 했기 때문에 서윤의 몸이 쇠약해져 의사로부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지훈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어머니가 아내를 모욕할 때마다 혀를 차며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늙어서 주책 부리는 거니까 그냥 참아. 마음에 담아두면 자기만 피곤해. 가정에서의 치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균열은 최유라의 등장이었습니다. 유라는 지훈의 공장의 모든 합판, 접착제, 철물 부속을 공급하는 대형 자재 유통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유라는 평범한 파트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하얀 벤츠를 몰고 공장 안까지 곧장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마다 그녀의 명품 향수 냄새가 톱밥 타는 냄새를 압도했습니다. 유라는 아름답고 세련됐으며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안주인처럼 지훈의 공장을 활보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명의 인부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지훈의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웃으며 그의 셔츠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반면 명실상부한 아내인 서유는 낡은 티셔츠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공장 구석에서 묵묵히 나사 개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 대조는 너무나 비참해서 오래 일한 인부들조차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쉴 정도였습니다. 치욕의 정점은 어느 맑은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공장은 한 고급 빌라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인부들과 함께 재단 도면을 확인하고 있을 때 유라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서윤이 막 들여온 친환경 MDF 합판 쪽으로 직행하더니 작업반장에게 손가락질하며 명령했습니다. 이 합판 전부 폐기하라고 하세요. 가구 안쪽 면은 일반 합판으로 바꾸고요. 그래야 비용이 절감되죠. 박 대표님도 동의하셨어요. 친환경 자재는 너무 비싸요.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 마스크를 벗으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고급 빌라 인테리어에 자재를 빼돌리는 것은 스스로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 서윤이 또렷하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건축주와 합의된 기술 도면에 따라 작업 중입니다. 이 합판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사님은 자재 공급 업체시니 저희 시공 과정에는 개입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유라는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붉은 입술 끝을 살짝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 씨. 유라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목소리를 느렸습니다. 서윤 씨는 공장에서 자빌이나 관리하는 분이라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시나 봐요. 저와 박 대표님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수익 한 푼 한 푼을 다 계산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구시니까 이 공장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공장이 발전하고 말고를 당신이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서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시공구역에서 나가주시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입구 쪽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막 차에서 내려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유라는 지훈을 보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애교를 부리며 그에게 다가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공장 수익을 최적화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자재 교체를 제안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난리를 치시네요. 저를 쫓아내려고까지 하셨어요. 아마 제가 이 회사랑 협력하는 게 싫으신가 봐요. 지우는 합판 더미와 땀과 먼지로 얼룩진 채 꼿꼿이 서 있는 서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이 공장을 무에서부터 일군 사람으로서 그는 마땅히 중재하거나 최소한 아내를 한쪽으로 데려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멈추고 지켜보는 30명의 사람들 앞에서 지훈은 서윤을 노려보며 얼굴을 붉힌 채 소리쳤습니다. 강서윤,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밥이나 해. 여기서 남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 말은 청천백이라의 서윤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와도 같았습니다. 넓은 목공소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오직 산업용 환풍기 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치욕감과 비참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머리에 묻은 톱밥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살갗을 파고드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냘팠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날 쫓아낸다고요? 고집 그만 부리라고 했잖아. 지훈이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냉정함으로 가려졌습니다. 유라 씨가 누군지 몰라? 이 공장의 모든 자재는 저분 회사에서 외상으로 공급받고 있어. 유라 씨가 공급 끊으면 이 공장 하루아침에 부도난다고. 당신이 내 사업에 도움은 못 줄 망정. 여기 수십 명 직원들 밥줄까지 끊을 셈이야?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그의 사업, 그의 대표 자리가 이제 다른 여자의 손에 달려 있었구나.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아내, 나무 한 조각 한 조각을 함께 만졌던 그녀는 이제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일 뿐이었다. 유라는 지훈의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공장의 명맥과 눈앞의 남자의 명맥을 모두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울지 않기 위해 아래십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접착제가 묻은 앞치마를 풀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지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낼 필요도 없었다. 남편이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의 명예를 짓밟는 쪽을 택한 그 순간 서윤은 이곳에 더 이상 자신이 기댈 곳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영등포구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15제곱미터 남짓한 반지하 방은 어두컴컴했다. 지훈은 곧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자고 약속했지만 일에 쫓겨 그 약속은 잊혀졌다. 서윤만이 홀로 습기 찬 내벽과 함께 아침 저녁을 보낼 뿐이었다. 서윤이 스위치를 켜자 형광등이 몇 번 깜박이다 환하게 불을 밝혔다. 지쳐버린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오후에 공장에서 들었던 지훈의 고함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집에 가서 밥이나 해. 여기서 남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평생을 함께한 남자의 그 말은 너무나 차갑고 단호해서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천으로 된 캐리어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서윤은 묵묵히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낡은 옷 몇 벌, 가구 치수를 적어둔 수첩, 3년 전 발렌타인데이에 지훈이 선물해준 플라스틱 머리핀. 이 방에서 그녀의 것은 너무나 적어 캐리어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충전기를 챙기려 지훈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서유는 실수로 필통을 떨어뜨렸다. 볼펜 하나가 책상 밑 구석으로 굴러들어갔다. 그녀가 몸을 숙여 손을 뻗었을 때 손가락 끝에 서랍장 아래쪽에서 이상하게 튀어나온 나무 조각이 만져졌다. 목수들이 쓰는 일반적인 접합 방식이 아닌데 서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그 나무 조각을 힘껏 누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장 바닥이 열리며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서유는 얼어붙었다. 지훈과 3년을 함께 살았고 이 책상이 그가 직접 만든 것임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이 비밀 공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어두운 공간 안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단단히 말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꺼내자 곰팡내와 함께 역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천천히 봉지를 열자 핏자국이 말라붙어 뻣뻣해진 남성용 셔츠가 나타났다. 서유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놓았다. 셔츠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이것은 한 달 전 결혼 3주년 기념일 아침에 그녀가 직접 다려주었던 회색 셔츠였다. 그날 지훈은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다. 낯선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공사장에서 셔츠가 찢어져 버렸다고 말했었다. 왜 이게 여기에 있지? 왜 이렇게 끔찍한 핏자국이 묻어 있지? 지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서윤의 눈에 비밀 공간 바닥에 놓인 작은 가죽 수첩이 들어왔다. 그녀는 수첩을 집어들어 황급히 페이지를 넘겼다. 붉은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 지훈의 필체였지만 몹시 떨리고 다급해 보였다. 10월 15일. 독사. 3억. 이자 하루 150만 원. 10월 28일. 명동 박 회장. 5억 공장 등기 이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굵게 여러 번 밑줄이 그어진 한 줄이 있었다. 채무자 김영숙, 보증인 박지훈. 김영숙은 지훈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서유는 숨이 멎는 듯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훈의 어머니는 땅 장사로 돈을 벌었다며 늘 자랑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껍데기뿐이었나? 그녀가 조폭에게 수십억의 빚을 졌단 말인가? 이 막대한 빚은 어디서 생긴 거지? 저 피 묻은 셔츠는 지훈이 조폭에게 빚 독촉으로 맞은 건가? 수많은 질문이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빚 때문에,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에 지훈이 유라에게 의지해야만 했던 걸까? 그래서 갑자기 변해. 유라와의 결혼을 위해 길을 터주려고 그녀를 잔인하게 내쫓은 걸까? 바로 그때 밖에서 철문이 쾅하고 걷어차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값비싼 양주 냄새와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악취를 풍겼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두 눈은 핏발이서 무섭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훈은 침대 위에 활짝 열린 캐리어를 보았고 이내 그의 시선은 서윤의 손에 들린 가죽 수첩과 책상 아래에 놓인 피 묻은 셔츠에 고정되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3초간 방 안을 감쌌다. 갑자기 지훈이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서윤의 손에서 수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 힘에 서윤의 손가락이 긁혀 피가 맺혔다. 누가 내 물건 함부로 뒤지랬어. 지훈이 소리쳤다. 땀으로 젖은 그의 이마에 푸른 핏대가 섰다. 당신 조폭한테 빚졌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이 셔츠는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맞은 거예요? 서유는 겁에 질려 한 걸음 다가가 지훈의 팔을 잡으려 했다. 오후에 그가 자신을 모욕했지만 이 모든 것을 본 이상 아내로서의 본능은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닥쳐. 내 일에 상관 마. 지훈이 서윤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그 힘에 서윤은 비틀거리다 침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피 묻은 셔츠를 다시 비닐봉지에 쑤셔넣고 수첩을 책상 위에 던진 뒤 선반 위에 유리 꽃병을 집어들었다. 와장창. 꽃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유는 배를 감싸 안고 공포의 몸을 웅크렸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훈의 폭력적이고 광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부쉈다. 작은 화장대 거울, 책상 위 결혼사진 액자, 낡은 선풍기까지 모두 그의 손에 박살났다. 너 때문에 미치겠어. 알겠어?
지훈이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눈에는 광기와 혐오가 가득했다. 네 꼴을 좀 봐? 촌스럽고 아는 것도 없고 계산도 못하는 여자.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재수만 없어. 우리 서로를 해방시켜 주자고. 서유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한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방금 피어났던 걱정은 그의 폭력과 모욕적인 말에 무참히 짓밟렸다. 그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혐오스러워 폭력으로라도 당장 이 밤에 쫓아내고 싶은 걸까? 지훈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인쇄된 서류 뭉치를 꺼내 서윤의 앞바닥에 내던졌다. 서명해. 당장 서명하고 여기서 꺼져. 돈은 네 통장으로 보냈으니까 그거 받고 조용히 살아. 두 번 다시 서울에 나타나서 날 찾지 마. 서윤은 이혼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공장에서의 공개적인 모욕부터 지금 이 순간 서명 강요까지. 저 광기는 아마도 빚을 갚아주고 영광의 길로 이끌어줄 여자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려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서유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와서 매달리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쓰레기 같은 짓일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켜 유리 조각 위를 걸었다. 책상 윗펜을 집어들어 서류 끝에 단호하게 서명했다. 좋아요. 당신에게 자유를 줄게요. 서유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고 손에 들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책상에 양손을 짚고 서 있었다. 넓은 어깨가 소리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우는지 안도의 한숨을 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문이 닫히는 순간 강서윤과 박지훈의 인연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해 일본의 겨울은 뼛속까지 시렸다. 홋카이도의 첫눈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허름한 기숙사 지붕 위로 하얗게 쌓여갔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법원을 나온 그 밤, 서유는 남은 푼돈에 고향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산업연수생으로 일본에 갈 서류를 준비했다.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대 졸업장과 목공소에서 구른 경험 덕분에 그녀는 운 좋게 일본의 한 목조주택 시공회사에 합격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배신자의 숨결이 가득한 서울에서 어두운 빛과 자신의 심장을 짓밟은 남자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타국에서의 삶은 광고처럼 장밋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밖은 칠흑 같았고 기온은 영하 5도였다. 서유는 일어나야 했다. 흰쌀밥과 단무지 몇 조각이 든 도시락을 배낭에 쑤셔 넣고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전철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일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3D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직접 줄자로 치수를 재고 무거운 합판을 나르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위 속에서 나무를 자르는 일이었다. 어떤 날은 손이 꽁꽁 얼어 줄자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부어오르고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나는 손가락을 보며 서유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참을 뿐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일하며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며 과거를 잊으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내의 한계가 찾아왔다. 1월의 어느 오후였다. 눈보라가 예보보다 일찍 들이닥쳤다. 서유는 다른 베트남 동료들과 함께 트럭에서 창고로 합판 다발을 옮기고 있었다.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내는 눈보라를 얼굴에 퍼부었다. 갑자기 서유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위장에서부터 격렬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아랫배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손에서 합판 다발이 미끄러져 눈 위로 떨어졌다. 서유는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서유는 하얀 시트가 깔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나이든 일본인 의사가 진료 기록을 들고 들어왔고 그 뒤를 연수생 조합의 통역사가 따랐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하면서도 다소 안도하는 표정으로 일본어로 길게 말했다. 통역사가 서윤을 향해 돌아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윤 씨, 과로로 인한 심각한 영양실조예요. 혹시 본인이 임신한 사실 알고 있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네, 제가
임신을요? 네, 벌써 11주가 넘었어요. 통역사가 희미한 초음파 사진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의사 선생님이 훗하고 쌍둥이라고 하네요.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는 몸이 아주 약해요. 이런 영하의 날씨에 밖에서 무거운 걸 나르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유산 위험이 아주 커요. 서유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11주 된 쌍둥이. 이 작은 생명들은 그녀가 아직 서울에 있을 때 폭풍우가 닥치기 전 지훈과 함께 좁은 침대에 눕던 그 시절에 잉태된 것이었다. 원래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었다. 의사는 그녀가 엄마가 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했었다. 그런데 하늘은 그녀가 가장 외롭고 절망적이고 빈털터리일 때 2명의 천사를 한꺼번에 보내주었다.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눈가에서 베개로 흘러내렸다. 기쁨과 행복에 떨리면서도 동시에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말도 통하지 않고 돈도 없는 타국에서 이 두 생명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 순간 여자의 약한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서유는 지훈을 떠올렸다. 그가 아무리 나쁜 놈이고 조폭과 얽혀있고 다른 여자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해도 이 아이들은 그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의 자식들이다. 만약 자신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 지훈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최소한 자신의 핏줄에 대한 책임감은 있지 않을까?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삼지를 켜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 참이었다. 그가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하지만 화면이 켜지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서울에 있는 옛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알림이 쏟아졌다. 옛 동창의 메시지가 화면에 바로 떴다. 야, 너네 그거 알아? 박지훈, 강서윤이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초호와 약혼식을 했대. 그 유명한 자재 회사 외동딸이랑 결혼한다던데. 완전 인생 역전했네. 서유는 숨을 멈췄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에 첨부된 뉴스 링크를 눌렀다. 화면에 소셜미디어 뉴스 페이지가 나타났다. 기사 제목이 붉고 굵은 글씨로 그녀의 눈을 강타했다. 박지훈 대표와 자재업계 상속녀의 수십억 원대 초호화 약혼식. 그 아래에는 서울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찍힌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수입 장미와 화려한 샹들리에로 가득한 곳. 그 화려함의 중심에 지훈이 하얀 턱시도를 입고 머리에 왁스를 발라 반짝이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다이아몬드 세트를 착용한 유라가 있었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들고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서유는 사진 속 지훈의 미소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한때는 자신만을 향했던 그 미소가 이제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여자를 향하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쓴 물이 올라와 분노와 한으로 변했다. 그는 비단 같은 미래를 위해 축배를 들고 있었다. 반면 그의 조강지처였던 그녀는 낯선 나라의 차가운 병상에 누워 그의 아이들을 뱃속에 품은 채 눈보라 속에서 탈진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의 고뇌에 대한 모든 의심, 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은 이제 저 화려한 사진들에 의해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는 돈과 명예를 위해 아내를 기꺼이 버린 것이다. 서유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휴대폰 케이스를 벗겨 한국 유심칩을 꺼냈다. 두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유심칩을 똑 하고 부러뜨린 뒤 병상 옆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 순간 마지막 희망은 죽었다. 마지막 연약함도 죽었다. 서유는 아직 평평한 자신의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창밖의 하얀 눈밭을 보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막막함이 없었다. 대신 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고슴도치처럼 날카롭고 가시 돋친 냉정함만이 남았다. 아가들아, 걱정 마. 서윤이 입속으로 속삭였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단단하고 강인했다. 오늘부터 너희에겐 아빠는 없어. 엄마만 있을 뿐이야.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서 너희들이 당당하게 태어나고 살 수 있게 해줄게. 7년 2555일. 시간은 돌멩이의 모서리를 닳게 할 수도 있지만 연약한 진흙 같던 한 여자를 날카로운 다이아몬드로 벼려낼 수도 있었다. 어느 평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항공편 안내 방송 소리가 반짝이는 타일 바닥 위로 캐리어 끄는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서유는 그 군중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의 톱밥과 접착제 냄새에 찌든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날렵하게 재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웨이브진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성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자신감과 권위를 뿜어냈다. 이번에는 대규모 건축 자재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물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양손에는 7살 난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똑같은 흰색 셔츠에 회색 멜빵 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형 민주는 침착한 성격으로 늘 주변을 관찰하는 작은 어른 같았다. 동생 서주는 장난기가 넘쳐 집에서 만든 레고 모델에 대해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두 아이는 그녀의 가장 큰 재산이자 일본에서의 춥고 절망적인 겨울밤을 이겨내게 한 삶의 원동력이었다. 엄마, 이따가 비행기 타면 창가에 앉아서 구름 봐도 돼요? 서준이 동그란 얼굴을 들어 물었다. 서유는 몸을 숙여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다. 그럼, 하지만 두 사람 다 얌전히 있어야 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면 안 돼. 그 순간 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굳어버렸다. 약 10m 떨어진 VIP 라운지 입구에서 검은 셔츠에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사람은 제가 되어도 서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박지훈이었다. 7년 만에 만난 지훈은 훨씬 더 성숙하고 세련돼 보였다. 하지만 겉모습의 화려함은 눈 밑의 옅은 다크서클과 성공에 익숙해진 CEO의 냉정한 분위기 속에 감춰진 피로를 가리지 못했다. 마치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바로 그때 지훈이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군중을 훑다가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의 모습에 멈춰섰다. 지훈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숨이 멎는 듯했다. 서윤, 정말 강서윤인가? 이혼 후 3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없었던 아내. 지훈이 다가서려던 찰나, 그의 시선이 서윤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으스러지는 듯했다. 두 아이의 고집스러워 보이는 높은 이마,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까지 아이들은 그와 똑 닮아 있었다. 마치 그의 7살 때 사진을 꺼내 2개로 복제해 놓은 것 같았다. 가죽 서류 가방이 지훈의 손에서 미끄러져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 서류들이 흩어졌지만 지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어리둥절한 비서를 밀치고 무의식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걸음은 이내 달리기로 변했다. 그는 서윤을 향해 달렸다. 그의 눈에는 당황함, 흥분,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왜 저렇게 높은 그룹 대표가 공항 한복판에서 넋이 나간 모습으로 뛰어가는 걸까? 10m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지훈은 세 사람 앞에 멈춰섰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윤아, 정말 당신 맞아?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윤은 꼿꼿이 서서 눈앞의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황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잔인할 정도로 무심한 표정뿐이었다.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심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서윤이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를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보내지 않았다. 갑자기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공항을 오가는 수백 명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룹 대표가 차가운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가지마. 제발, 제발 가지마. 지훈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서윤을 보았다.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어 그녀와 아이들을 만지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다시 거두었다. 저 아이들, 내 아이들 맞지? 그렇지? 7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데? 서윤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누구든 목격했다면 숨을 죽일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남자의 눈물이 공항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서주는 엄마 다리 뒤로 숨었고 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작은 팔을 벌려 엄마를 막아섰다. 마치 진짜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지키려는 듯이.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왜 우리 앞을 막고 이렇게 서럽게 울어요? 아저씨 때문에 엄마가 놀랐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했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저씨라는 말은 칼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눈물만 흘렸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의 핏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낯선 아저씨라니.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서유는 몸을 숙여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그냥 길 가던 사람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했나 봐. 우린 이 아저씨 몰라. 비행기 시간 늦겠다. 가자, 아들들. 말을 마친 서유는 지훈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든 채 두 아들을 이끌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차갑게 멀어져 갔다. 과거에 자신을 버렸던 남자는 이제 바닥에 엎드려 통 안에 눈물을 쏟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공항에서 마주친 그날 이후 세모자의 평온한 삶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돈 있는 사람의 정보력을 얕보아서는 안 된다. 단 3일 만에 지훈은 서윤의 디자인 사무실과 그녀가 사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소를 알아냈다. 그날 오후 서윤이 아이들을 국제학교에서 데리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지훈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백만 원짜리 한정판 레고 장난감 상자 2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초췌함과 어색한 미소가 뒤섞여 있었다. 민준아, 서준아, 아저씨가, 아니 삼촌이 선물 사왔어. 최신 로봇 조립 세트인데 마음에 드니? 지훈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아 최대한 다정하게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서준은 한 걸음 물러서며 입을 삐죽였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받지 말랬어요. 특히 길에서 우는 아저씨가 주는 건 더더욱요. 민주는 더 단호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저번에 공항에서 아저씨 때문에 엄마가 기분 안 좋았어요. 아저씨 장난감 필요 없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값비싼 선물을 든 손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는 서윤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윤은 차갑게 열쇠를 돌려 아이들을 먼저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막아섰다. 박 대표님, 서윤이 7년 전에는 자랑스러워했던 그러나 지금은 비아냥거림만 남은 직함을 불렀다. 7년 전에 저에게 하셨던 명령 잊으셨나요? 당신 이름 입에 담지 말고 죽든 살든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지금 그 약속을 아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남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주세요. 더 이상 저희 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서윤아, 내가 1000번만 잘못했어. 하지만 저 아이들은 내 핏줄이야. 내 자식들이라고. 네가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어. 지훈이 문틀을 잡고 절박하게 외쳤다. 아버지로서의 권리? 서윤이 비웃었다. 아이들이 내 뱃속에 생겼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와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죠. 내가 일본에서 영하 5도의 눈보라 속에서 만삭의 몸으로 합판을 나를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그 이혼 서류와 함께 죽었어요. 서윤이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문 밖에 절망적인 지훈의 시선을 끊어버렸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훈이 서윤의 아파트에 계속 나타난다는 소문은 결국 김 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윤이 사무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한 사람이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김 여사였다. 여전히 그 오만한 태도 그대로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악어 가죽 핸드백을 든 그녀 곁에는 7년 전 서윤을 집에서 쫓아냈던 유라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서윤의 넓고 세련된 아파트를 둘러보며 눈에 질투와 계산적인 빛을 번뜩였다. 쯧쯧, 외국물 먹고 오더니 꽤나 뻔뻔해졌네. 집 한번 으리으리하구나. 김 여사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든 채 서윤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똑똑히 들어도 네가 몰래 아들 둘 낳았다고 해서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을 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이 음흉한 것, 내가 7년 전부터 네 속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지. 서윤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유리 테이블로 다가가 물 한 잔을 따른 뒤 한 모금 마시고 비웃었다. 제 집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무슨 헛소리들이세요. 재산? 대개 재산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제가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야 하나요? 네가 감히 나한테 막말을 해?
김 여사가 눈을 부릅뜨고 서윤의 얼굴에 손가락질했다. 지훈이가 네 요물 같은 꾀에 빠져서 저러는 거지. 나는 안 속아. 잘 들어. 우리 박씨 집안대를 이을 귀한 손자들이야. 당장 내놓고 너는 돈 몇 푼 받고 꺼져. 두 번 다시 우리 집안에 발들일 생각 마. 그 말을 듣자 서윤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막지만 비웃음 가득한 웃음소리에 김 여사와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유라를 쳐다보았다.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지만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갑자기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왜 김 여사가 그토록 손자를 갈망하며 체면도 버리고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서유는 테이블에 양손을 짚고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이제야 알겠네요. 7년 동안 자재회사 아가씨는 박 대표랑 결혼해서 호의호식했지만 정작 알은 하나도 못 낳았나 보죠? 어머님, 예전에 저한테 돌개집이라고 하셨죠? 인과응보가 참 빠르네요. 금지옥엽 같던 며느리가 7년 내내 빈둥지만 틀고 있었으니. 닥쳐. 유라가 소리쳤다. 아름다운 얼굴이 진실을 찔리자 흉하게 일그러졌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녀의 수치이자 평생의 상처였다. 김 여사는 분노에 차 서윤의 뺨을 때리려 달려들었다. 이 천한 것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서윤이 재빨리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김 여사의 얼굴에 정통으로 쏟아졌고 유라의 비싼 실크드레스까지 젖었다. 김 여사는 비명을 질렀고 서윤은 꼿꼿이 서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압도했다. 똑똑히 들으세요. 이 아이들에게 아빠는 없었고 할머니는 더더욱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제 피와 살이에요. 제가 낯선 땅에서 피땀 흘려 낳고 키웠다고요. 당신들 박씨 집안, 내 아이들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생각 마세요. 서윤이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다. 이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경비원 불러서 주거 침입죄로 끌어내기 전에. 김 여사와 유라는 서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굴욕감에 찬 채 밖으로 나갔다. 서윤은 문을 세게 닫고 벽에 기댔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지만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걸렸다. 7년 전의 빚, 다시는 그들에게 짓밟히지 않으리라. 다만 그녀는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와 불륜녀라는 태풍이 휩쓸고 간 후 서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려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녀는 유라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녀는 결코 몇 마디 욕설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본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단 3일 후 서윤이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 프로젝트 도면을 검토하느라 정신없을 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현장 관리자인 황 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다급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와 거래하던 서울의 주요 자재 업체 5곳이 전부 동시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자재를 줄 수 없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재가 없으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서윤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유가 뭐랍니까? 처음엔 말을 안 하더니 친한 거래처 사장님이 몰래 알려줬습니다. 최유라 이사가 손을 쓴 거랍니다. 강서윤 대표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즉시 수입 자재 도매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놨답니다. 아시다시피 그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밉보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인부들 안정시키세요. 자재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차갑게 비웃었다. 7년 전 유라는 자재 공급을 무기로 지훈을 압박해 자신을 모욕하고 쫓아내게 만들었다. 7년 후 그녀는 똑같은 방법으로 서윤이 피땀으로 일군 사업을 질식시키려 하고 있었다. 유라는 그녀가 아직도 7년 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촌뜨기 강서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서윤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일본어로 된 메모 페이지를 넘기다 익숙한 번호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홋카이도 목공소의 다나카 사장님 번호였다. 과거 서윤의 전문 지식 덕분에 다나카 사장님은 설계도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해 막대한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 서윤이 귀국하기 전 그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국제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큰 도박을 하기로 결정했다. 유라가 장악한 국내 시장 대신
일본에서 직접 최고급 친환경 합판과 자재식 컨테이너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막대한 운송비와 세금을 감수해야 했고 프로젝트의 이익은 거의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서유는 기꺼이 감수했다. 이익 없이 일할지언정 적에게 무릎 꿇지는 않으리라. 일주일 후 서울 중심가의 한 5성급 호텔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업계 연회가 화려하게 열렸다. 유라는 당연히 참석했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빛내며 거물급 파트너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녀의 오늘 목표는 대형 리조트 프로젝트의 자재 독점 공급 계약을 따내는 것이었다. 유라가 프로젝트 회장 앞에서 자사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시련을 겪은 여인의 냉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만으로도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라는 서윤을 보고 미소를 잃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지금쯤 자재를 구하지 못해 파산 직전이어야 하는데. 질투심을 감추지 못한 유라는 와인잔을 들고 일부러 서윤에게 다가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강 대표님 아니세요? 요즘 회사가 아주 어렵다고 들었는데 서울 시내를 다 뒤져도 합판 한 장 못 구했다면서요. 오늘 파티에는 후원자라도 찾으러 오셨나 봐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고 유라를 향해 연민 어린 미소를 지었다. 최 이사님, 걱정이 너무 많으시네요. 맞아요. 요즘 국내 시장에 질 낮은 쓰레기 자재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 물건은 안 쓰기로 했어요. 제 프로젝트에 쓸 자재는 오늘 아침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100% 일본 직수입품으로요. 좋은 물건은 원래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죠. 안 그런가요? 유라의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다. 일본 직수입? 그녀는 빈털털이었던 저 여자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직수입 루트를 뚫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근처에 서 있던 리조트 프로젝트의 한 회장이 일본 직수입이라는 말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강 대표님, 혹시 인체에 무해한 2형 등급 친환경 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상류층을 위한 공간에서 미학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니까요. 그러고는 서윤이 유라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한 회장님, 만약 생태 리조트를 계획하신다면 국내 공급업체를 신중히 고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최 이사님 회사가 홍보하는 저 MDF 합판 말이죠. 겉보기엔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는 포르말데히드 함량이 기준치의 3배를 넘습니다. 만약 저 자재를 빌라에 사용하신다면 3개월만 지나도 에어컨을 틀 때마다 끔찍한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VVIP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건 시간 문제겠죠. 서윤의 말은 연 회장 한가운데 폭탄처럼 터졌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우리 회사를 모함하는 거야. 유라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회장님께서 샘플을 품질 검사 기관에 보내 농도 측정만 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서윤이 침착하게 말을 잘랐다. 최 이사님, 저급 자재로 고객을 속이는 사업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노련한 사업가인 그는 유라의 당황한 태도만 보고도 서윤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최 이사, 우리 그룹은 파트너사를 재검토해야겠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겠군. 강 대표님, 내일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일본 자재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 회장은 돌아서서 가버렸고 다른 파트너들도 유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흩어졌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날아갔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이미지가 서윤에 의해 무참히 박살났다. 수백 명의 업계 유력 인사들 앞에서. 이 굴욕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유라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주변을 둘러보다 연회장 구석의 어두운 바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한 구원의 빛이 서렸다. 서윤도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에 기대어 서 있는 사람은 지훈이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굴욕을 당하고 비리가 폭로되고 목숨줄 같은 계약을 놓치는 것을
하지만 7년 전 목공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감싸주기는커녕 그는 얼음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훈과 서윤의 시선이 군중을 가로질러 마주쳤다. 서윤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훈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그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이상하게 안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서윤을 향해 가볍게 들어 올렸다. 마치 승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찬사처럼. 그리고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회장 한가운데 조롱 속에 홀로 남겨진 유라를 내버려둔 채 서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7년 전 그는 유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모욕하고 내쫓았다. 이제 유라는 그의 아내인데 왜 저렇게 냉담하게 외면하는 거지? 방금 그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경기도 외곽의 목공소로 직접 가서 일본에서 온 자재를 확인했다. 굉음을 내는 톱소리, 코를 찌르는 톱밥 냄새가 그녀를 옛 기억으로 이끌었다. 샌딩 구역을 지나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구분등으로 묵묵히 샌딩 작업을 하는 늙은 인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팔뚝에는 서윤이 잊을 수 없는 톱날에 베인 긴 흉터가 있었다. 김 반장님? 서윤이 머뭇거리며 불렀다. 늙은 인부가 기계를 끄고 돌아섰다. 서윤을 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서윤 씨, 지훈이 아내 맞죠? 15분 후 두 사람은 국도변의 한 허름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늙은 목수의 깊은 한숨 소리가 트럭 소음에도 묻히지 않았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제는 큰 회사 대표님이 됐다고 들었어요. 내가 다 기쁘더군요. 그런데 지훈이랑 다시 만났는데도 원수처럼 지낸다면서요.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서윤은 차갑게 비웃었다. 미워하다마다요. 그 사람이 수십 명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부자 아가씨를 쫓아 한밤중에 저를 내쫓았던 걸 어떻게 잊겠어요? 김 반장님은 깜짝 놀라며 찻잔을 세게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7년 동안 타국에 가 있더니 아직도 그날 밤의 진실을 몰라요? 진실이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비밀 서랍 속 피 묻은 셔츠와 빛 장부가 떠올랐다. 김 반장님은 한숨을 쉬며 7년 전의 악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장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지훈이 어머니가 사기 부동산에 걸려들었어요.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의 빚을 졌죠. 조폭들이 공장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새로 들여온 합판 창고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지훈이는 돈이 없었어요. 그날. 유라 씨가 공장에서 난리를 친 그날 오후, 사실 지훈이는 조폭들에게 납치돼 외곽의 폐창고에서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놈들은 공장 등기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전화해서 집문서를 가져오라고 협박했죠. 당신에게 전화해서 집문서를 가져오라고 협박했죠. 하지만 쥐훔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윤은 입을 벌렸다. 피 묻은 셔츠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놈들은 지훈이 말을 듣지 않자 당신을 끌고 가 술집에 팔아 빚을 갚게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말을 들은 지훈이가 미친 듯이 저항하다가 쓰러졌죠. 바로 그때 유라 씨가 나타났습니다. 유라 씨가요? 네. 그녀가 돈과 힘 있는 조폭들을 데리고 와서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내걸었죠. 당장 당신과 이혼하라는 것. 그래야 조폭들이 당신을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버림받은 여자로 보고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는 심지어 지훈이에게 모든 인부들 앞에서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해서 당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증명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니, 서윤이 속삭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럼 그날 밤 그가 물건을 부수고 저를 쫓아낸 건 전부 연기였어요. 김 반장님이 소리쳤다. 당신이 캐리어를 끌고 떠나던 그 비 오는 밤, 당신이 등을 돌리자마자 지훈이는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결혼 사진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조폭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직전이었기에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일부러 모질게 굴었던 겁니다. 서윤의 귀가 먹먹해졌다. 내 이름 다시는 입에 담지 마. 죽든 살든 우리 사이에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세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그 말은 사실 그가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들어올린 피 묻은 방패였던 것이다. 그럼 그 화려한 결혼식은요? 서윤이 흐느끼며 물었다. 그것도 연극이었어요. 유라 씨는 회사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결혼한 유부녀라는 명분이 필요했고,
지훈이는 어머니의 빚 5억을 갚기 위해 자기 자신을 팔았던 겁니다. 두 사람 7년 동안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법적으로 지훈이는 아직 미혼입니다. 그 여자와 잠자리 한 번 한 적 없어요. 매일 사무실에서 자면서 당신을 다시 찾을 날만 기다리며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한 달 전에야 겨우 빚을 다 갚았는데 공항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만난 거고요. 김 반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윤이 7년간 쌓아 올린 원망의 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차로 달려가 핸들에 머리를 밟고 통곡했다. 공항에서 그가 흘렸던 눈물, 연회장에서 그녀를 향해 보냈던 자랑스러운 미소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슬픔이 가라앉아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상했다. 왜 하필 공장이 잘 될 때 빚 문제가 터졌을까? 왜 조폭들은 더 가치 있는 공장 대신 그녀의 집을 요구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유라가 그토록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들을 갈라놓는 잔인한 조건을 내걸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함정 같았다. 서유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란 씨, 7년 전 김영숙 씨의 모든 부동산 거래 기록을 조사해줘요. 특히 송야린, 즉 최유라 이사나 그녀의 회사와 관련된 이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봐요. 그날 밤 비서란이 흠뻑 젖은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예상이 맞았어요. 7년 전 일은 전부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습니다. 란이 내민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7년 전 지훈의 어머니에게 사기 부동산을 판 회사의 대표는 유라의 개인 운전기사였다.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게 흘러간 자금 역시 유라의 회사와 연관된 해외 유령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든 것이 유라가 연출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머니의 탐욕을 이용해 덫을 놓고 조폭을 동원해 지훈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뒤 구원자처럼 나타나 그를 차지했던 것이다.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 남자를 얻기 위해 한 가정을 파멸시킨 여자의 집착이 무서웠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유라를 은인으로 여기고 있을까? 그녀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밤 10시 서유는 지훈의 회사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6층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본 것은 초라한 소파와 담요, 그리고 어지러운 도면들 사이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었다. 그의 등은 외롭고 지쳐 보였다. 서유나? 지훈이 놀라 일어섰다. 서유는 그에게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거 봐요. 당신의 7년간의 희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지훈은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덮고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알아, 3년 전에 이미 다 알아냈어. 지훈은 벽 뒤의 비밀금고에서 두꺼운 장부 3권과 USB를 꺼냈다. 3년 전 우연히 유라의 통화를 엿듣고 조사를 시작했어. 그녀가 모든 걸 꾸몄다는 걸 알았을 때 당장이라도 그녀를 죽이고 싶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래서 난 남기로 했어. 그녀의 충실한 개가 되는 척하면서 그녀 회사의 자금 세탁, 탈세, 뇌물 증거를 이 USB에 모았어. 3년 동안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살았어. 서유는 말을 잃었다. 7년 전의 희생보다 더 끔찍한 3년의 지옥. 그는 아내를 위한 복수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가 빚을 다 갚고 막 증거를 경찰에 넘기려던 참에 공항에서 그녀와 아이들을 만났던 것이다. 네가 나타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유라는 미친 여자야. 그녀가 너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애들이 어디 있다고? 지훈이 절규했다. 그는 서윤을 돌아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말했다. 내부 정보원이야. 유라가 내가 증거 모은 걸 알았어. 그녀가 미쳐서 우리 민준이랑 서준이를 납치했대. 지훈의 사무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유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스피커폰 너머로 유라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뭘 찾고 있나? 내 사랑스러운 아들들? 미친년. 애들은 죄가 없어. 날 노려. 지훈이 울부짖었다. 엄마,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서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유라가 말했다.
15분 안에 시화공단 폐철강 공장으로 와. 증거 전부 가지고 혼자 와. 1분이라도 늦거나 경찰이 보이면 내 아들들을 저 쇳물에 던져버릴 테니까. 지우는 증거를 챙겨들고 서윤에게 말했다. 넌 여기 남아서 경찰에 신고해. 내가 가서 시간을 벌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내가 데려올게. 그는 비장하게 말하고 뛰쳐나갔다. 서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지훈의 차를 뒤따랐다. 밤 11시에 시화공단은 묘지처럼 고요했다. 비가 쏟아지는 폐철강 공장 안. 유라는 5명의 조폭과 함께 서 있었다. 구석에는 민준이와 서준이가 기둥에 묶여 울고 있었다. 아빠! 민준이가 지훈을 보고 외쳤다. 지훈의 심장이 무너졌다. 그는 증거를 내밀었다. 왔어. 이제 아이들을 풀어줘. 유라는 증거를 받아들자마자 불타는 드럼통에 던져버렸다. 이제 깨끗해졌네. 하지만 넌 다른 복사본을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저 애들이 존재하는 한 난 영원히 웃음거리야. 처리해. 그녀가 조폭 두목에게 명령했다. 조폭 두목이 칼을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서는 순간 안 돼. 서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지훈이 더 빨랐다. 그는 미친 짐승처럼 조폭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그를 막아섰다. 조폭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견고한 성벽처럼 버텼다. 조폭 두목이 분노에 차 지훈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푹!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다. 지훈의 왼쪽 복부에 칼이 깊숙이 밝혔다.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와 7년 전 비밀 서랍 속 셔츠처럼 그의 회색 셔츠를 적셨다. 지훈 씨. 서윤이 속삭였다.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며 고통 속에서도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다. 약속 지켰어. 아이들은 안전해. 그는 기둥 아래로 쓰러졌다. 아빠. 아이들이 절규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갈랐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조폭들과 유라를 체포했다. 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끌려갔다. 서윤은 지훈에게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그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구급차, 제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바로 그때 지훈의 어머니 김 여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유라에게 사기당한 가짜 등기 서류를 되찾으러 왔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과 그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전 며느리를 목격했다. 그녀의 손에서 가짜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모든 탐욕과 오만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 새벽 3시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다. 서윤은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4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회복실에서 지훈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서윤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울어서 못생겨졌네. 서윤은 그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김 여사가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서윤과 지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내가 죽일년이야. 용서해다오. 서윤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지훈 씨가 건강해지면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지내세요. 주말마다 아이들이 영상통화로 할머니께 인사드리게 할게요. 할머니라는 말에 김 여사는 아이처럼 오열하며 돌아섰다. 일주일 후 지훈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 아들의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를 서윤에게 내밀었다. 이건 보상이야. 7년 동안 너와 아이들에게. 그는 7년간 지갑 속에 간직해온 낡은 은반지를 서류 위에 올려놓았다. 난 너에게 돌아가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 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저 가끔 아이들을 만나게만 해줘. 그는 스스로 물러섰다. 미안함으로 관계를 억지로 꿰매는 대신 그는 진정한 존중을 택했다. 서윤은 말없이 닭죽 그릇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뜨거울 때 먹어요. 기운 차려야 다시 시작하죠. 그 말에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닭죽 위로 떨어졌다. 6개월 후 서울 외곽의 한 고급 빌라 공사 현장. 안전모를 쓴 서윤이 도면을 보며 날카롭게 지시하고 있었다. 여기 계단 모서리 2mm 틀렸어요.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작업복 차림의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이제 화려한 대표가 아닌 서윤의 회사에 고용된 현장 감독이었다.
그는 서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은 팀을 꾸려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저녁 6시 지훈이 낡은 스쿠터에 두 아들을 태우고 현장으로 왔다. 네 사람은 공사 현장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피자를 나눠 먹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 이것이 서윤이 7년의 폭풍우 속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동안 지훈이 서윤에게 손으로 직접 그린 설계도 한 장을 내밀었다. 작은 마당과 나무, 그네가 있는 아담한 단층집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준이, 서준이,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보금자리. 외곽에 작은 땅을 샀어. 지훈이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기술자야. 하지만 다시는 놓지 않을 손과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심장이 있어. 그가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서윤 파트너님, 나와 함께 이 평생의 프로젝트를 시공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윤은 그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보았다.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꽃이 아니었다. 스스로 뿌리내린 강인한 나무였다. 두 사람은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서울의 붉은 노을 아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함께 다시 지어요. 독자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간 후 여자의 가장 큰 무기는 원망이 아니라 굳건한 자립이었습니다. 서윤은 상처를 힘으로 바꾸어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란 굴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올가맨 사슬을 끊고 평온을 되찾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풍랑이 잦아들고 오직 진심만이 온전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